버려진 옛 포구의 주택가 한쪽에 검버섯같이 우중충하니 돋아난 두 채의 건물. 바로 그 집 백년여관. 포구 동쪽 변두리의 막다른 골목 어귀에 그 삼류여관은 서있다. 벽돌로 쌓아올린 2층 건물은 외벽 여기저기 벗겨져 나간 칠 자국과 거무죽죽 흘러내린 빗물 흔적 때문에 가뜩이나 추레하고 우물한 분위기를 풍긴다. 백년여관, TV와 욕실 완비, 현관 전면벽에 빗두름이 내걸린 흰색 바탕에 작은 아크릴 간판이 없다면 외지인들은 자칫 무심히 지나치기도 하겠다. 그 여관 뒤쪽으로는 보기 드물게 널따란 뜰이 있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거진 그 뜰 반대편엔 해묵은 외식 목조가 한 채가 유령처럼 음산한 몰골로 웅크리고 있다. 1919년에 지어졌다는 그 외식 적산가옥의 안팎은 시간의 낡고 흉물스러운 흔적들로 가득 차 있다. 거무칙칙한 흙과 이끼로 뒤덮인 기와 지붕, 먼지가 켜로 내려앉은 무수한 유리창, 온통 좀이 쓸어 수세미처럼 구멍 숭숭 뚫린 석가래며 기둥들, 모서리가 뭉뚝 깨져나간 채 뒷뜰 한쪽에 처박혀 있는 외식 석등, 거기에 수령 300년의 거대한 은행나무에 이르기까지. 이 순간 여관 뒷뜰은 엄청난 바람의 둥지로 변해 있다. 바다를 한다름에 내질러온 거친 해풍은 돌담을 훌쩍 타 넘어 들자마자 한바탕 뜰 안을 마구 헤집어대기 시작한다. 빽빽이 늘어선 키 큰 나무들이 한꺼번에 산발한 머리채로 오우 휘파람 소리를 내지르고 마른 이파리들이 허공으로 어지러이 휘날린다. 이제 막 여관 뒤편 쪽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뒤뜰로 내려서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큼지막한 빈 플라스틱 바구니를 허리에 낀 이 여자. 약간 마른 몸집에 길고 가는 목, 작고 가무잡잡한 얼굴. 혼자 있을 땐 곧잘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대며 골똘히 생각에 빠져들곤 하는 42살의 평범한 이 여인, 허미자. 지금 그녀는 아침나절 바깥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들이려고 막 나선 참이다. 미자는 자갈 깔린 마당으로 나섰다. 빨랫줄에 가득한 흰누런 색깔 일색인 옷가지들이 해파리처럼 둥글게 부풀어 올라 금방 줄을 끊고 날아갈 듯 다급하게 펄럭인다. 닷새 오면 시할머니 설분내의 첫 번째 기일. 그것들은 식구들이 그날 입게 될 상복이었다. 그녀는 어지러운 바람 속에서 새를 쫓는 신용으로 양팔을 휘저으며 옷가지들을 걷기 시작했다. 손수 여관을 꾸려가는 미자로서는 세탁일이 무엇보다 힘들고 잔손이 많이 갔다. 빨랫감은 날마다 어김없이 쌓였다. 특히 이번처럼 먼 바다에서 돌아온 수부들이 한꺼번에 사나우씩 죽치다 떠나고 나면 숫제 이부자리 호청 전부를 내다 빨아야 했다. 달포 가까이 물 위에서만 살다 온 사람들은 육지에 오르기만 하면 일제히 멀미가 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그나마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다. 그들이야말로 이 초라한 여관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찾아주는 거의 유일한 단골 손님이었으니까. 내가 또 한 발 늦었네. 금주였다. 조금 전까지 거실에서 졸고 있더니 어느새 뒤따라 나선 모양이다. 여긴 내게 맡기고 넌 옥상에 가서 담요나 걷어줘. 음아, 간밤에 신지가 또 사고 쳤나 보네. 금주가 장독대 울타리에 펼쳐진 이부자리를 보고 눈을 찌푸린다. 며칠 뜸하다 싶더니 다시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개구리를 다려 먹이랬잖수. 자다 오줌 지리는 병엔 직통이라던데. 그만 좀 해. 한겨울에 개구리가 어딨다고. 미자는 한숨과 함께 쓴웃음을 지었다. 그까지 오줌 싸는 버릇쯤이야 뭐 대수일까. 아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야. 행여 이러다가 신지를 영영 잃게 되는 건 아닌가.
또다시 머리를 쳐드는 불길한 생각에 질에 힘이 빠진 미자는 평상에 엉덩이를 걸치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하루 반갑이던 담배가 그 사이 부쩍 늘었다. 그을음 같은 어스름이 뜰 어디에나 스멀스멀 내려앉고 있었다. 나무에 가려 맞은편 안채는 칙칙한 기와지붕 한쪽만 보였다. 뜰은 300평 남짓한 공간에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 때문에 작은 숲 같았다. 한때 이 집 벚나무들이 읍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물이던 시절이 있었다. 바닷가 언덕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세운 12칸짜리 우람한 외식 기와집의 주인 하야시 겐사부로. 그는 일본인답게 집 안팎에 유독 벚나무들을 많이 심었다. 해방이 되고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사이 벚나무들은 아름드리 거목이 되었다. 집을 포위하듯 늘어선 그것들이 한꺼번에 연분홍 꽃잎을 구름처럼 뭉글뭉글 피어 올리기 시작할 즈음이면 읍내 하늘 한쪽이 훤하게 밝아질 정도였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남은 벚나무는 이제 딱 2그루 뿐이다. 이 집을 지은 일본인 남자의 이야기는 아직도 읍내에 전설처럼 남아있다. 하야시는 당시 영도에서는 첫째가는 부자였다. 식민지 시절 영도는 수산물 주 생산자이자 교역지로 남해안에서 손꼽히는 항구였다. 풍부한 생산량에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다는 이점도 컸다. 김, 멸치, 미역, 톳, 다시마 따위 해산물을 일본으로 내다 파는 대규모 도매상인 그는 호사가답게 1000평 가까운 집 앞뒤의 정원을 꽤나 공들여 조성했다. 그러나 해방 후 예전 집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도로와 포구, 하역장에 밀려 앞들은 흔적조차 사라졌고 이젠 헛개비 같은 고옥 하나와 뒤뜰만 남았다. 원래 하야시가 지었던 집은 12칸짜리 본체와 작은 부속 건물 2채였다. 그러나 어느 해 원인 모를 화재로 바깥에 하나만 남기고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다. 그 화재 이후 잇따라 불운이 겹치면서 하야시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귀신에 씌었다고도 했다. 어쨌건 하야시는 남아있는 그 바깥의 안에서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결국 해방이 되자 그의 식솔들은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 일본으로 돌아갔다. 미자가 대충 들어 알고 있는 소문은 거기까지다. 하지만 이 여관의 진짜 명물은 뜰 북쪽에 서 있는 300년 묵은 은행나무다. 어른 셋이 2팔을 늘여야 안을 수 있는 우람한 몸통에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4가닥의 가지를 허공에 펼친 채 우뚝 버티고 선 모습이 가히 장관이었다. 하지만 1년 전 설분내 노파가 숨을 거둔 바로 그날 밤 벼락에 맞아 사지가 절단된 뒤 나무는 뭉툭한 몸체만 남아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다. 언니, 난 저 칙칙한 나무들 좀 당장 베어냈으면 좋겠어. 꼭 삼신할미 모셔놓은 당치같이 음산해. 담요 뭉텅이를 안고 내려온 금주가 곁에 주저앉으며 투덜대었다. 무섭긴. 뒤뜰 풍경이 좋아서 다시 찾는다는 손님들도 있는데. 좋기는 여름 내내 모기 때 들끓지. 한 걸음만 들어가도 캄캄한 게 금방 눈앞에 뭐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 참,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그 구렁이는 또 어떻고. 난 그때 진짜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니까. 금주도 미자의 손에서 담배를 뽑아문다. 금주는 올해 37살. 안채 기와집에 20년 전부터 새들어 살고 있는 하멍댁 노인의 딸이다. 제주행 여객선의 기관장으로 일하던 중년 남자와 눈이 맞아 부산으로 떠났던 그녀는 3년 만에 빈손으로 되돌아왔다. 남자의 습관적인 음주벽과 주먹질 덕분에 얻은 거라곤 반쯤 골병든 몸뚱이와 술, 담배뿐이라고 했다. 언니, 동네 사람들이 여길 흉가라고 수군대는 거 알아요?
거목나무에 귀신들이 떼거리로 들러붙어 있대. 한둘도 아니고 수십 명씩이나.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누구겠수? 조천댁이지. 뒷계 사는 그 무당 여자 말이오. 그런 얘기를 옮기는 사람들이 더 한심해. 이 집에 유령이 산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0년 전 남편을 따라 섬에 들어온 이후 미자는 내내 그 소문과 함께 살아왔다. 마당 안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는 숲속을 배회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직감했다. 얼마 후 문제의 소문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믿음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아직 한 번도 직접 맞닥뜨린 적은 없지만 그녀는 이제 숲속 미지의 존재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을 문득문득 감지하곤 했다. 더러 은밀한 숨소리와 입김, 낮게 읊조리는 두렁거림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혹은 더 여럿일 때도 있었다. 그것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해서 숨을 멈춘 채 신경을 한껏 곤두세워 듣지 않으면 그냥 바람결에 흔들리는 장가지 혹은 이파리 뒤척이는 소리쯤으로 여기고 말 터였다. 언젠가부터 미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때마다 어김없이 매우 특별하고도 고통스러운 감정을 체험하곤 했다. 가슴 복판에 커다란 얼음덩이나 모래더미가 얹혀 있는 것만 같았다. 뜻모를 슬픔과 연민과 공포가 한 덩이로 뒤엉킨 그 기이한 감정의 정체를 미자는 짐작할 수 있을 듯 싶었다. 그것은 바로 숲 그늘 저쪽 어둠의 세상을 떠돌고 있는 존재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가끔은 너무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시선은 항상 얼음장같이 차갑고 침울했다. 냉기를 머금은 숨결은 메마른 모래바람 같았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몸은 칠흑 어둠의 체액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왜 그 숲을 떠나지 않는 것인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두 여자는 함께 바구니를 안고 마당을 돌아 나왔다. 참, 신지는? 미자가 뜰을 휘둘러 보며 물었다. 아이는 혼자 곧잘 그 음습한 뜰을 돌아다니곤 했다. 아까 밖에 나갔을걸요? 혼자? 문태 삼촌이랑요. 또 술 사러 가는 눈치던데 뭐. 뭐가 우스운지 금주는 키득거렸다. 미자는 현관복도에서 문태를 불렀다. 그는 팔꿈치 아래부터 뭉툭 잘린 한쪽 팔 소매를 절렁대며 방으로 들어서려던 참이었다. 성한 오른쪽 손엔 안주봉지가 들려 있었다. 거칠한 수염에 부스스한 얼굴로 돌아보는 그의 눈이 대낮부터 벌겠다. 이 남자 허문태, 나이 47세, 베트남 전쟁에서 팔 하나를 잃고 그 충격으로 성기능마저 잃어버린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 그는 미자에겐 5살 소위인 친정오빠다. 전투 중 당한 부상으로 불구가 된 채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술이라곤 입에 대지도 못하는 순박한 청년이었다. 한때 문태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대견스럽고 믿음직한 존재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가 베트남으로 떠나던 날 단발머리 여동생 미자는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멀리 부산까지 환송을 나갔다. 귀청이 떠질 듯한 요란한 군악대 팡파르 소리와 오색 색종이가 눈처럼 날리는 부두에서 말쑥한 제복 차림의 문태는 두 사람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턱없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아무 탈 없이 돌아올 테니까. 1년만 견디면 목돈이 생길 거야. 그걸로 네 학비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알았지? 한쪽 팔을 잃은 몰골로 그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수도가에서 쌀을 씻던 미자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했다. 어머니는 곧 의식을 차렸지만 그날 이후 그들 세 식구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오로지 잿빛이었다.
불행의 먹구름은 유독 그들의 머리 위에만 머물러 한시도 쉬지 않고 비를 뿌려댔다. 한때 영국 배우를 꿈꾸었던 문태는 취하면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욕을 퍼붓는 난폭한 주정뱅이로 변했다. 입대 전까지 다니던 야간 대학에 복학하는 일도 물거품이 되었고 생계를 위해 손을 댄 이런저런 장사도 번번이 실패했다. 어쩌다 만나 함께 살림을 차렸던 여자마저 보름 만에 돈을 챙겨 한밤중에 도망치고 나자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문태가 백년여관에 내려와 기거하기 시작한 건 2해 전이었다. 유일한 버팀목이던 홀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문태는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그 꼴을 보다 못한 미자가 여관이를 도와달라는 핑계로 손목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영도로 데려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문태가 꼭 미자에게 일방적으로 짐이 된 건 아니다. 남편이라는 위인은 언제부턴가 귀신에 홀린 듯 집을 나가 홀로 세상을 떠돌기 일쑤였으므로 그녀 혼자 여관을 꾸려나가느라 늘 힘에 겨웠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 오빠가 곁에서 그나마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문제는 그 고질적인 그의 주벽이었다. 이곳으로 내려온 뒤 한동안은 용케 유혹을 참아내는 듯 하더니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예전처럼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은 없어졌으나 대신 줄담배를 피워대며 혼자 방에 처박혀 깡소주만 줄곧 마셔댔다. 그런 뒷날은 온종일 녹초가 되어 고꾸라져 있곤 했는데 오늘도 이미 몇 잔 시작한 눈치였다. 신지를 왜 내게서 찾나? 오빠가 데리고 나갔다면서요. 무슨 새우깡 한 봉지 사지어주고는 한참 전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없어? 들쩍지근한 술 냄새를 풍기며 그는 비틀거린다. 제발 술 좀. 야, 걱정 마라. 보나마나 전자오락실에 갔을 테지. 미자는 금주가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여관을 나섰다. 바깥 기온이 뚝 떨어진 듯 했다. 섬뜩한 냉기를 머금은 바람이 모래알처럼 따갑게 얼굴을 후려쳤다. 바다와 마주선 여관 건물은 남쪽으로부터 곧장 내달아오는 바람을 항상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안채로 가볼까 하다가 미자는 그만두었다. 골목 끝에 음산하게 돌아앉은 집채가 보였다. 금방 우두둑 내려앉을 것 같은 그 해묵은 집 방 안엔 하몽댁 노인 혼자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림자처럼 앉아있을 것이다. 시할머니 설분내가 세상을 뜬 뒤부터 하몽댁 노인은 늘 그렇게 혼자였다. 아이는 분명 거기 없을 터였다. 아이는 안채에 있다가도 이맘때면 혼자 여관으로 돌아와 꼭 텔레비전 만화영화를 보았다. 미자는 삼거리 쪽으로 나갔다. 골목 어귀에서 길은 셋으로 갈라진다. 가운데 길은 초등학교를 지나 가장골 기슭으로, 오른쪽 길은 읍내 구 시가지로 이어진다. 남은 한 길은 낡은 선착장을 지나 방파제까지 뻗어 있다. 삼거리 어귀에서 동백식당 주인 여자가 마침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왔다. 우리 아이 못 보셨어요? 아까 뒷산 붉은색까지 올라왔던데.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인 여자는 딸 셋을 둔 가부였다. 하루 걸러 캬바레를 드나든다는 그녀는 뚱뚱한 체구임에도 춤을 출 땐 몸놀림이 나비 같다는 소문이었다. 진짜로 시체가 우물에 빠졌나? 파출소에서 조사하러 왔었대. 옆에 애들이 우르르 몰려하기에 나도 구경삼아 따라가 봤지. 있기는 뭐가 있어. 다 말짱 지어낸 헛소리지. 신지가 거길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파출소장이 붙잡고 뭐라 묻는데도 애가 당최 대답을 해야 말이지. 세상에, 거기가 어디라고.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부정한 곳이라고 어른들조차 꺼려하는 외진 골짜기였다. 허둥지둥 길을 건너려는데 여자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 애 진즉 내려왔어. 지금쯤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걸.
학교 운동장엔 아이들이 공을 쫓아 몰려다니고 있었다. 놀이기구 부근에도 아이는 없었다. 낯익은 꼬마 하나를 붙잡고 물어보았다. 몰라요. 아까까진 저쪽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하단 쪽을 가리키는 둥 마는 둥 꼬마는 불이 나게 공을 쫓아갔다. 학교 앞 분식집과 문방구는 비어 있었다. 전자오락실 안으로 들어갔다. 빽빽이 들어찬 기계마다 조물애기들이 들러붙어 있었다. 그 소란 속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지는 그곳을 좋아했다. 게임에 몰두해 있는 다른 아이의 등 뒤에서 입을 해 벌린 채 서 있곤 했다. 택시 한 대가 전조등을 훤히 켜고 쿵쾅대며 지나갔다. 그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미자는 슈퍼, 다방, 철물점, 낚시점, 횟집들이 늘어선 선착장 길로 나섰다. 초저녁인데도 벌써 상가 절반은 문을 닫았다.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상가는 피난을 떠난 마을 같았다. 몇 해 전에 만 건너편 매립지에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현대식 상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곳 옛 포구의 상가는 급격히 몰락해가고 있었다. 올겨울엔 웬 바람이 사흘 걸러 이지랄 하는지 몰라. 내일 새벽에 주의보가 내려질 거라더만. 이번 폭풍은 엄청나게 강할 거라는데 한겨울에 무슨 병고요. 허참 한장하겠네. 내일은 서울서 낚시꾼들이 오기로 했는디. 급히 배를 단속하러 나온 남자들이 두렁거리며 지나갔다. 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니. 미자는 바다를 살펴보았다. 수면은 샘물처럼 무겁고 칙칙한 빛깔을 띤 채 수렁거리고 있었다. 건너편 섬의 등성이로 먹장 구름들이 빠르게 북상 중이었다. 방파제 부근은 물결이 몰라보게 거칠었다. 마침내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방파제 끝 비상용 소방장비를 보관해 놓은 소형 창고의 벽에 등을 기댄 채 아이는 무섭게 들끓는 바다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나란히 세운 두 무릎 위에 턱을 고인 채 잔뜩 웅크린 아이의 몸이 금방 바람에 날려갈 듯 위태로웠다. 그 모습이 문득 한없이 멀고 낯설어서 미자는 무심코 멈춰섰다. 대체 무엇을 저리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뭔가를 집요하게 기다리는 듯한 자세. 미자는 아이의 시선이 가닿는 지점을 쫓았다. 거기엔 광포하게 끓어오르는 소용돌이 치는 검은 물밖에 없었다. 아이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그렇듯 마냥 미동 없이 앉아있곤 했다. 그 순간엔 아이 저 혼자서 어떤 미지의 세상에 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누구도 접근 불가능한 세상. 오직 저 혼자만 드나들고 혼자서만 볼 수 있는 세계. 그 절대 고립과 절대 유폐의 세상에서 아이는 다만 저 홀로 서였다. 미자는 눈물이 훅 솟구쳤다. 아이 혼자 견디어내고 있을 그 완벽한 외로움이 몸서리치게 무섭고 안타까웠다. 그 끔찍한 고독을 아이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 아이 스스로 유폐시켜버린 방, 그 비밀의 정원으로 이어진 통로를 그녀 또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그녀에겐 아무 힘이 없었다. 그녀는 더없이 비참하고 못난 어미였다. 미자는 남편을 떠올렸다. 이럴 때라도 곁에 있어 주었으면. 그러나 남편 역시 언제부턴가 자신 혼자만의 또 다른 세상으로 도피해버린 사람이었다. 이번엔 벌써 열흘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었다. 말없이 휙 집을 떠났던 남편은 버릇처럼 또 기척없이 불쑥 나타날 것이었다. 신지야, 나야, 엄마야. 미자가 다가가서 어깨 위에 손을 얹자 아이는 비로소 고개를 돌렸다. 우물처럼 검고 깊은 아이의 눈망울이 희미하게 출렁였다. 미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파도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었다. 미자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임박한 불행에 대한 신락 같은 예시나 예감조차 없이 그것은 실로 불시에 들이닥쳤다.
그날은 유난히 맑고 화창한 날씨였다. 늦가을 초입인데도 기온은 푸근했다. 아침 식사 중 남편의 입에서 불쑥 낚시 얘기가 튀어나왔을 때 그녀는 대래 반색했다. 그즈음 가출벽이 도진 남편은 언제나처럼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꼬박 달포 만에 귀가한 직후였다. 돌아오자마자 헛개비처럼 사흘 내내 잠에 골아 떨어졌던 남편은 그날따라 아침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마당과 골목까지 비지를 하고 헐거워진 창고 문짝에 망치질을 하는 모습에선 뼛골까지 밴 우울증 따윈 흔적도 없어 보였다. 남편의 밝은 표정만으로도 반가워서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그를 굳이 막지 않았다. 게다가 하늘은 쨍소리 나게 투명하고 바다는 바람 한 점 없었다. 서둘러 도시락과 아이의 옷을 챙겨준 다음 그녀는 전에 없이 선착장까지 배웅을 나갔다. 남편과 아이를 태운 한라슈퍼 양씨의 낚싯배는 뽀얀 물보라를 그리며 방파제를 신나게 돌아나갔다. 아이의 실종 소식을 들은 건 오후 2시, 엉뚱하게도 낚시꾼들을 태우고 돌아온 다른 선박을 통해서였다. 아이를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미친 듯 빙빙 돌던 남편과 양씨가 때마침 근처를 지나는 그들더러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부탁했던 것이다. 사고 지점은 배로 1시간 거리인 무인도 부근이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미자는 맨발로 선착장까지 내달았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발 앞서 경비정이 출동했다. 길바닥에 풀썩 나동그라진 미자를 주민들이 에워쌌다. 그 순간 멀쩡하던 하늘이 동굴 속처럼 깜깜해지고 엄청난 소낙비가 쫙쫙 퍼붓기 시작했다. 빗발은 이내 우박으로 변했다. 바둑돌만한 얼음덩어리가 머리 위로 폭포처럼 하얗게 쏟아졌다. 모두들 콩 튀듯 건물 안으로 달아났지만 미자는 금주와 함께 방파제 끝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 뜯으며 미친 듯 울부짖었다. 경비정은 일몰 후에야 폭우로 복귀했다. 수색 작업은 실패였다. 탈진한 남편을 사람들이 배에서 업어내렸다. 미자는 침착하게 남편을 방에 눕히고 손수 이불까지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곁에 툭 쓰러지자마자 깜빡 의식을 놓아버렸다. 이튿날 재차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경비정과 함께 동네 낚싯배 대여섯 척까지 나섰다. 미자도 남편을 따라 배에 올랐다. 닷을 내려놓고 아이의 손에 작은 낚싯대를 쥐어주었노라고 남편은 말했다. 회친 우럭을 앞에 놓고 둘이서 고물에 앉아 소주를 딱 2잔 비웠을 뿐인데 그 사이 아이가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분명히 있었어. 콜라를 홀짝이면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신지가 앉아 있었다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야. 남편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선체의 요동은커녕 물방울 튀는 기척조차 없이 어떻게 아이가 증발해버린단 말이냐.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는 엉뚱한 사람을 붙들고 악을 썼다. 일단 경찰은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누군가 익사체를 발견해 신고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인근 해안으로 떠밀려 온다면 다행이나 사고 지점으로부터 추정컨대 10중 8구 이미 해류를 타고 제주도 방향으로 이동 중일 것이다.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 밤 바닷가 백년여관엔 수많은 전등이 일제히 켜졌다. 12개의 객실과 내실, 주방, 복도, 옥상, 창고, 그리고 골목에 매달린 가로등까지 전구는 모두 39개였다. 불빛은 먹빛 수면에 반사되어 끊임없이 뭉치고 흩어지며 밤새 현란하게 일렁였다. 그것은 비상 착륙한 우주선 혹은 때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39개의 전등 스위치를 일일이 찾아서 작동시킨 인물은 미자의 남편 강복수였다. 그는 여관한 모래밭에 장작더미를 키넘게 쌓아 올린 뒤 석유를 끼얹고 불을 댕겼다.
불을 더 피워 추자도와 제주도 바다에서도 훤히 볼 수 있게 세상 끝까지 불꽃을 활활 피워 올리라고. 그래야 내 아들이 집을 찾아올 수 있어. 복수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대낮까지 밝아진 갯가 모래밭에 주저앉아 민물 차오르는 검은 바다를 향해 끝없는 넋두리를 목 놓아 풀어놓고 있었다. 아버님, 당신이 데려가신 겁니까? 아니면 할머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신 것입니까? 그도저도 아니면 대체 누구입니까? 추자도 앞에서 수장당한 백부님이신가? 아니면 시신도 없이 청길 심해에 가라앉아 50년 동안 캄캄한 제주바다를 떠돌고 있을 불쌍한 셋째, 넷째, 다섯째 숙부님들. 당신들이 내 아들 신지를 데려가셨습니까? 아,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 대관절 이게 몇 번째 죽음입니까? 우리 집안 3대에 걸쳐 이렇듯 비명행사한 목숨이 대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맞아 죽고 찔려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아, 그것도 부족해서 끝내는 마지막 남은 그 아이까지 데려가시겠다고요? 그는 울다가 웃고 고함치다가 또 노래를 불렀다. 벌렁 누웠다가도 금방 벌떡 일어나 메뚜기처럼 장작불 주위를 공중공중 뛰어다녔다. 그 꼴을 보고 누군가 한 말들이 술통을 가져와 바닥에 털버덕 내려놓았다. 이보게, 이러다간 자네 죽겠네. 마시게.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복수는 걸기처럼 퍼마시기 시작했다. 방 안에 엎어져 간신히 숨만 꼴딱거리던 미자도 뛰어나왔다. 그녀는 술통을 통째에 차지하고 연거푸 서너 사발 벌컥벌컥 입안에 쏟아붓더니 사발을 가득 채워 남편 앞에 불쑥 뒤밀었다.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저 바다의 눈 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불덩이를 그들은 똑같이 노려보았다. 이번엔 남자가 사발을 여자에게 뒤밀었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남자 쪽이 먼저 풀썩 고꾸라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제야 여자의 목구멍이 터지면서 엄청난 울음줄기가 솟구쳐 나왔다. 반쯤 미쳐 날뛰는 남편 때문에 그녀는 그때까지 마음껏 울지도 못했던 것이다. 장작불은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여관집 식구들만 남아 밤을 밝혔다. 새벽이 왔다. 밤새 갈무리에 든 태양을 토해낼 듯 동쪽 바다 한쪽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돌연 목청 깨지는 비명소리에 식구들은 동시에 발딱 일어났다. 건너편 방파제 쪽 안개 속에서 질펀한 개펄밭을 누군가 내달려오고 있었다. 새벽같이 조개를 따라 나온 동네 여자였다. 설분네 할머니, 찾았소. 아이가 저기. 엉뚱하게도 여자는 세상 떠난 노인을 외쳐 불렀다. 그들은 단숨에 개펄을 질러 맞은편 방파제까지 달렸다. 먼저 와있던 동네 여자 선호씨, 제각기 소리를 질러대며 방파제 아래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아이의 옷을 미자는 곧 알아보았다. 가냘픈 등허리가 널찍한 바위 틈, 무성한 해초 위에 엎드려 있었다. 하체가 물에 잠긴 채 아이의 작은 몸이 파도를 따라 출렁거렸다. 복수가 뛰어들어 아이를 안아 올렸다. 두 눈은 감겼고 낯빛은 백지였다. 미자가 아이를 으스러져라 품에 안았다. 놀랍게도 온기가 느껴졌다. 심장도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들은 똑같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가 눈을 떴던 것이다. 살았다, 살았어. 그들은 한 덩어리를 엉켜 울음을 터뜨렸다. 없어졌어. 그들이 사라졌다니까. 그게 대체 뭐라냐. 사람 손, 틀림없이 손이었어. 등 뒤에서 여자들이 들뜬 목소리로 떠들었다. 뭐가 사라져요? 문태가 물었다. 여자들은 겁먹은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세상에,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희한하기도 해라. 허벅지까지 푹 파묻히는 커다란 고무장화를 신은 여자가 입을 열었다.
아이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나다. 오줌이 마려워 방파제 밑에 막 쪼그려 앉은 참인데 저만 집 아이팀에서 언뜻 푸르스름한 불빛이 비치지 뭐냐. 형광등 불빛같이 희멀건하면서도 초록색 같은 기묘한 강체가 나오더라고. 처음엔 낚시꾼이 새벽부터 거기 나와 앉은 줄로만 여겼어. 그런데 불빛이 금세 수십 개로 늘어나면서 푸른색 불덩이로 변하더니 기슭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 숨을 삼킨 채 지켜보던 여자는 비로소 수면에 뜬 아이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그 기이한 발광체들이 아이의 몸뚱이를 에워싸고 있었다. 작고 희미한 초록색을 띤 그것들은 분명 사람의 손 모양 그대로였다. 그 푸른 손들에 의해 가마처럼 떠받쳐진 아이의 몸은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하필 그때 한껏 참았던 여자의 오줌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랐는지 불빛들은 눈 깜짝할 순간에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흥분한 여자는 양손에 쥔 호미와 바구니를 연신 흔들어대며 그렇게 열심히 증언했다. 읍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탈진 상태였던 아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다. 몸 상태를 면밀히 검사한 의사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했다. 마냥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 젊은 담당 의사는 시종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겉보기엔 모두 멀쩡해 보이는데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군. 의사의 얼굴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일가족이 통째로 공모해서 의사인 자신을 포함 세상 모두를 상대로 지금 형편없이 서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그 젊은 의사는 확신하는 눈치였다. 경찰 역시 반신반의했다. 자, 수영을 전혀 못하는 11살짜리, 그것도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바다에 빠져 행방불명되었다가 표류 끝에 섬으로 되돌아왔다. 그것도 이틀 만에 의지할 널빤지 하나 없는 맨몽뚱이로 말이다. 해수면의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라 건강한 성인도 오래 버텨내기 힘든 악조건. 그럼에도 몇 군데 찰과상 및 탈수 증상 외에는 오장육부와 사지가 멀쩡한 상태다. 검사 결과 아이가 다량의 바닷물을 들이마신 흔적도 없다고 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경찰관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족들과 양씨가 짜고 버린 연극일 거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그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또 평소 댐댐이로 보아 그럴 사람들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 물론 그날 아침 배에 탄 아이를 목격한 다른 증인들도 있었고 문제는 결정적인 열쇠를 쥔 당사자가 하필 자폐증을 앓는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아이와는 소통이 불가능했다. 결국 실종자가 이틀 만에 해변으로 표류해와 구조된 것으로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소문은 무성하게 가지를 치고 뿌리를 뻗어갔다. 등이 가마솥만한 바다거북이가 아이를 업어다가 집 앞에 부려놓았다더라. 아니다. 황소만한 물개였다더라. 모르는 소리, 물개가 아니라 바다 표범이라 하더라. 그런 별의별 소문들 중 가장 그럴싸한 얘기는 밀수선에 관한 것이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밀수범들이 우연히 아이를 구조했고 경찰에게 발각될 게 두려워 아이를 방파제 부근에 내려놓고 도망쳤다는 것이다. 그날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푸른 손이니 불빛이니 따위도 안개 때문에 손전등이나 담뱃불을 잘못 본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한동안 사람들의 입놀림을 부추겼던 소문들도 점차 잠잠해져가는 참이었다.